솔리드의 네 번째 그 원리, ISP 원리입니다. Interface Segregation Principle. 인터페이스를 분리해라.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Clients should not be forced to depend upon interfaces that they do not use. 자기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LSP 얘기하면서 새 얘기를 했죠. 새 fly가 있어요. 그럼 그 새를, 그 bird 클래스를 상속하게 되면은 fly에 대해서 뭔가 해줘야 되죠. 나는 fly 못해도. 그러면 나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 강요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ISP입니다.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제공한 메소드 수는 최소화돼야 되겠고, 그것을 상속하거나 서브타이핑, 서브클래싱 하는 애들이 필요 없는 것들도 하게끔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단일 메소드 인터페이스 사용하면,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들이 자바 같은 경우 인터페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메소드이 하나씩만 선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ISP에 위배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종종 어떤 리모컨을 쓸 때 A라는 기능도 쓰고 싶고 B라는 기능도 동시에 쓰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단일 메소드 인터페이스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제공되는 것까지 분리할 필요는 없는데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의 수, 상속도 마찬가지로 상속에서 상위 클래스일수록 그 해야 되는, 얘가 상속했을 때, 그러니까 상속은 취사 선택이 안 되잖아요. 자식들이 취사 선택이 안 돼. 내 저거 받고 싶지 않아, 얘는 받고 싶어 해서 골라서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다 만들어놓으면 내가 조건 실컷 다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필요 없는 건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치를 취한다는 건 할 수 있는 일은 빈 메소드 정의해서 그 메소드가 호출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게끔 하면은 프로그램에 뭔가 논리적인 문제는 없는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어색한 거지. 뭐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얘가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할지 뭘 할지는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진짜 잘못 만든 인터페이스. living thing인데 eat, walk, swim, fly를 다 거기다 넣어놨어. 그러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먹고 걷고 수영하고 날아다니지 않죠. 수영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날아다니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걷지 못하는 애들도 있고 물고기는 걷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리빙싱이면 모든 것들은 먹기는 하겠죠. 그럼 eat만 공통을 놓고 living in sky는 fly, living in water는 swim, living on land는 walk.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분리를 해서 모델링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깨구리를 만든다. 그러면 깨구리는 물에서 살고 땅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living in water, living on land를 하면은 얘는 어떤 메소드 가지게 되는 거예요. walk, swim, eat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는 거예요. 오리는 living in sky, living in water, living on land 다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맞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다가 쓰게끔. 가져다 썼는데 그 중에 일부는 내가 필요한 거고 일부는 나는 안 해야 돼. 그러면 이거 뭔가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라 라는 거고요. 요 관련해서 인터페이스 A에 foo라는 메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X라는 클래스도 잘 쓰고 있고 Y라는 클래스도 임플리멘트를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좀 세월이 지나서 봤더니 A 리모컨을 가지고 foo도 써야 되지만 종종 바도 써야 돼. 그러니까 이 리모컨 하나 어떤 타입으로 foo와 바를 잘 써야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바를 여기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추가한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ISP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바가 필요한 애들도 있을 수 있지만 Y는 바가 필요 없는 애예요. 그러면 Y는 필요 없는데 뭘 해줘야 돼? 빈 메소드로 정의해가지고 바가 불러줘도 문제 없게끔, 컴파일 할 때 문제가 없게끔 하려면 바를 정의해야 되겠고, 나는 바가 필요 없어. 그러면 빈 메소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ISP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새로운 메소드를 거기에 추가해야 된다?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필요 없는 애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ISP에 문제없이 처리하는 거냐면 A는 원래 잘 쓰던 애니까 내버려 두고 B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B를 뭘 익스텐드해요? A를 익스텐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B는 B 리모컨에는 버튼이 몇 개야? 2개죠. B 리모컨에는 후와 바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X는 어떻게 수정해야 돼야 돼? A를 하다가 얘는 바까지 필요하니까 B를 바꿔야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쓰면 돼요. 아무런 수정 없이, 바가 필요 없는 애니까 원래 A만 구현해서 계속 쓰고, A 리모컨 갖고도 Y 객체를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ISP나 LSP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바는 이렇게 해도 조금 덜 문제가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뭘 도입했어요? 디폴트를 도입하고 있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재정의하면 되는데 얘가 조치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디폴트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자체가 ISP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A는 뭐가 필요 없는 애예요. 바가 필요 없는 애인데 바를 갖게 된 거죠. 그러면 ISP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초이스인데 이런 문제는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일 인터페이스면은 ISP에 절대 위배될 수 없으니까 A, B 만들고 그럼 너 X는 A, B 둘 다 필요하면 A, B 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과 앞에 이렇게 하는 것과의 차이가 뭘까요? 얘와 얘. 둘 다 ISP에 문제가 없죠? 근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앞에 거는 B라는 리모컨이 있고 그 B라는 리모컨에는 버튼이 몇 개 있어요? A, B 2개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A, B가 2개 다, 그러니까 후와 바가 다 있는 리모컨은 존재하지 않죠. 그게 필요한데, 프로그램 할 때. 어떤 함수를 만드는데 이 함수에서는 후도 불러야 되고 바도 불러야 돼. 그럼 이 리모컨이 필요한 거잖아요. B 리모컨이라는 이 앞에 있는 이 리모컨이. 그래서 얘는 동시에 필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함께 가져야 하는 타입을 모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DIP 마지막 솔리드의 마지막 원리입니다.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의존관계를 뒤집어라. 근데 얘를 의존관계를 뒤집으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의 핵심은 부모 리모컨 갖고 처리해라라는 거예요. 상위 리모컨 갖고 객체들을 조작해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의존관계의 결합 정도가 강한 게 아니라 느슨해야 된다는 거고, 강하다는 거는 구체적인 클래스를 쓴다는 거예요. 왜 강하냐? 구체적인 클래스를 가지고 프로그램하는 순간 바꾸고 싶으면은 뭐가 바뀌어야 돼? 코드를 수정해야 돼. 그러니까 타입을 수정해야 돼. 덕을 유지하다가 캣을 유지하시면 덕 리모컨을 캣 리모컨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덕 캣이 아니라 펫을 쓰고 있으면은 안 바꿔도 되는 거지. 그냥 캣 객체를 주면 그래 잘 처리되는 거고, 그러니까 강아지 주면 강아지가 잘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슨하게 하라는 건 결국은 abstraction을 의존하라는 거고,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abstraction이라는 건 상속 계층도에서 상위에 있는 타입, 아니면 인터페이스 타입, 자바에서. 그러면 얘네들은 한 가지 타입만, 한 가지 종류의 객체만 처리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의 타입을 정할 때, 쓸 때 한 가지 타입만 쓸 수 있는 그런 리모컨이 아니라 다양한 객체들을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 갖고 프로그램을 해야 유연하게 확장, OCP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존관계는 순환되지 않고 일방향인 것이 바람직합니다. 뭐 이거 그건 그 지난 노트에서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름이 DIP예요. 그럼 왜 DIP라고 얘기했냐? 의존관계 뒤집기의 의미는 뭐냐? 원래 우리가 그 클래스 관계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person 객체가 강아지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건 아니면 뭐 사용 관계이면은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가리키게 돼요. person은 뭐에 의존해요? dog에 의존해요. 그런데 이 애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바꿨어요. 이 위에 거는 말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리모컨이 이 person이 강아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존해요? 펫에 의존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person이 유지하는 거는 뭘 유지하겠어요? 펫 객체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뭘 유지할까?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를 유지하겠죠. 그러니까 이 코드 안에는 dog, cat이 안 등장해요. dog, cat에 의존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person이 사용 또는 유지하는 객체는 뭐가 돼요?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맺지만 구체적으로 안 맺는 거지. 안 맺고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안 맺고도 쓰게끔 해야 디펜던시 인버전이 된 거예요. 뒤집기가 된 거예요. 내가 얘를 쓰지만 내가 얘를 안 가리키는. 그래서 관계가 뒤집혔다 그러고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디펜던시 인젝션, 관계 주입. 저게 핵심인 거예요. 관계 주입. 포함 관계를 우리가 활용할 때 핵심은 디펜던시 인젝션이에요. 자, 포함 관계라는 건 내가 다른 객체를 멤버 변수 유지하는 거죠. 근데 멤버 변수 유지할 때 DIP 원리에 의하면 어떤 리모컨을 유지해요? 상위, 추상 타입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상 타입의 리모컨을 쓰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유지하는 것들은 구체적인 애들을 유지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구체적인 애들에 의존하지 않고 구체적인 애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강아지를 쓰는데 강아지하고 아무런 의존관계가 없어. 강아지와 아무런 의존관계가 없다는 거는 내가 사용하려는 거를 강아지가 아니라 뭘로 바꿀 수 있어? 고양이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햄스터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뭘 바꾸든 문제없이 코드가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내가 맺어주는 거예요. 내가 펄슨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set pet 해가지고 new dog 아니면 dog 하나 만들어져 있는 애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 순간 뭐랑 관계를 맺게 돼? 강아지와 관계를 맺게 돼요. 하지만 코드에는 dog 클래스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DIP 그리고 포함 관계를 활용하는 제대로 된 방법이다. 관계 주입. 그럼 관계를 언제 주입해 주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생성자에서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 요게 생성자 주입하는 방법이죠. 요게 세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은 펫을 이용했지만 여기서 new dog을 했어요. 그러면 이 순간은 어떻게 돼? 이 코드는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는 뭐하고 의존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dog과 맺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리모컨으로 쓰고 있지만 이 코드 안에는 강아지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구체적인 클래스가. 안 나타나게 프로그래밍해야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DIP인데 그러면 관계를 뒤집는 방법이 추상 타입,
포함관계, 디펜던시 인젝션, 관계 주입. 그것만 있냐?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상속을 할 때도 우리가 이 의존관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존관계를 뒤집는다는 건 내가 쟤를 쓰지만 쟤한테 의존 안 하는 거예요. 저 클래스에. 자, 여기 보면 얘는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A는 B에 의존해요, 안 해요? A는 B에 의존해요? 펫 클래스가 있으면 펫이 독에 의존해요? 안 하죠. 독은 펫에 의존하죠. A, B extends A. 여기 나타났잖아요. B는 A에 의존해요. 자식 클래스는 당연히 조상, 부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자식에 의존 안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for 메소드를 보면 바, 바스를 호출해요. 근데 바는 내가 만들어놨어. 바스는 안 만들어놨어요. 안 만들어놨는데 이걸 누가 만들겠어요, 그럼? 자식들이 만들겠지. 근데 B가 올지 C가 올지 D가 올지 뭐가 올지 모르잖아. 몰라도 돼. 얘는 의존하지 않고도 내 자식들이 잘 만들어 놓겠지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애들이 자기들 맞게 만들어서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코드에서 그 라이브러리 함수를 어떻게 해? 호출하죠. 내가 필요할 때 호출해 써요. 정렬 함수가 있다. 그럼 내가 정렬 필요할 때 호출해 써요. 그런데 이런 형태는 라이브러리라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프레임워크라 그래요. 프레임워크. 그러면 이게 A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드예요. 그럼 내가 이걸 만들어. 그럼 내가 여기다 뭘 만들었어? 바즈를 만들었죠. 그럼 내 코드를 라이브러리에 있는 애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게 아니야. 내가 언제 부를지 몰라. 그 내 마음이 아니라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자바 FX를 만들어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자바 FX에 보면은 우리가 스타트를 제정해 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꾸며요. 그러면 이 스타트는 누가 부르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자바 FX 라이브러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가 어떤 애를 몰래 부르면 사용하면 의존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얘는 얘의 의존관계를 맺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디펜던시 상속관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뭔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을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하는데 내가 그 위임하는 애한테 의존 안 하고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든 애들이 알아서 잘 만들어서 플러그인 형태로 쓰면 돼요. 근데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부르는 거예요. 하위 클래스가 뭘 할지 결정하지만 그것을 호출할 시점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도 이제 디펜던시가 인버전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나중에 설계 패턴 보면은 이 형태를 쓰는 설계 패턴이 몇 가지가 있고 이 형태를 쓰는 설계 패턴이 수두룩합니다. 관계주의.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그램할 때 이런 관계주입,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요 개념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5개 그 객체적에서 중요하다는 5가지 설계 원리예요. SRP, 클래스의 응집성이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OCP, 수정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게끔 설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LSP, 상속할 때 어떤 요구사항, 그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설계 원리고, ISP는 그것도 상속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데,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자식이 필요 없는데, 그걸 무조건 만들게끔 억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즉, 인터페이스는 작아야 되고, 분리해라라는 거고, DIP는 이제, 내가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하는 객체와 클래스와 의존관계를 맺지 않고, 그러니까 명확한 의존관계를 맺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유연한 코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유연한.
그게 DIP입니다. 그리고 DIP에서는 요 용어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관계주의. Dependency Injection. 관계를 내가 맺어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클래스의 관계를. 맺어주지만 저 클래스는 구체적인 내가 맺어준 그 클래스와는 객체의 클래스하고는 의존 관계를 맺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중요한 5가지 그 객체장 설계 원리인데 그 밖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소개되는 이제 많이 언급되는 설계 원리들을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이거는 꼭 객체장 설계 원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변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야 되겠고 변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추상화해 줘야 돼. 쉽게 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요거는 나중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야. 요거는 변할 확률이 없는 부분이야. 그러면 이 두 가를 같은 수준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부분은 OCP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 2라고 구체적인 타입 대신에 추상 타입에 의존하라는 거는 저건 DIP에 포함된 개념이니까 그냥 3번도 마찬가지. 느슨한 연결을 선호해라. 느슨한 연결이라는 건 바로 DIP 얘기예요.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고 상위 타입에 의존해라. 그게 느슨한 연결이에요. 그 다음에 최소 지식 원리. 최소 지식 원리. 저거를 또 데메트르 규칙이라고도 해요. 그것도 있는데 이 데메트르 규칙에 의하면 클래스 5의 메소드 M이 호출할 수 있는 거는 요 4개. 클래스 5의 다른 메소드, M의 매개 변수 객체의 메소드, M에서 생성한 객체의 메소드, 5의 멤버 변수 객체의 메소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B의 바에 이걸 연쇄 호출이라고 하는데 이 연쇄 호출도 종류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A, F, G, H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게 종종 있죠. 종종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자바의 뭐 스트림 라이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딩을 많이 해요. 근데 AF가 반환하는 타입이 A 타입이고 얘도 또 A 타입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쇄적으로 호출해도 실제 내가 의존하고 있는 클래스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안 변해요. 그런데 만약에 얘는 A고 얘는 B고 막 이렇게 돼. 그러면 내가 의존하는 애들 하나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연쇄 호출하는데 디스를 계속 반환해서 늘 의존한 연쇄 호출이지만 의존하는 애는 클래스는 하나야. 그러면 원래 의존하는 애니까 그렇게 애는 내 스타일이면 그렇게 코딩해도 돼요. 근데 AF는 뭐 A를 주고 그리고 G는 또 B 객체를 주고 계속 다른 객체를 줘. 그러면 내가 의존하는 객체들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안 된다. 내가 의존해야 되는 객체 수는 클래스 수는 최소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메트리 규칙은 이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얘가 웃긴 예라서 똑같은 거를 이렇게 나누면 이제 위배가 안 돼. 근데 저 룰을 저렇게 살펴볼 게 아니라 디메트리 규칙이나 최소 지식 원리는 한 클래스가 의존해야 되는 다른 클래스의 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작을수록 좋은 거죠. 한 클래스가 의존해야 되는 클래스는 작을수록 좋은 거고, 그걸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이런 연쇄 호출. 연쇄 호출 하는데 이 연쇄 호출의 결과 타입들이 다 달라. 그러면 저거는 되게 안 좋은 형태의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거고요. 상속 관계보다 포함 관계를 선호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 주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들어도 상속을 절대 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상속하고 필요할 때 포함 관계를 하고 또 포함 관계도 되고 상속도 되면 포함 관계를 더
사용해라라는 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걸 쓰는 거예요. 너무 그냥 무작정 상속만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할리우드 원리라는 게 있어요. 할리우드 원리. 할리우드는 이게 원리인가 봐요. Don't call us, we'll call you. 이게 에이전트가 이제 배우들한테 하는 얘기래요. 그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내가 너 출연시킬 거 생기면 내가 연락할게. 이거예요.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게 바로 헐리우드 원리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코드예요. 내가 너 부를게. 너 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널 부른다는 거예요. 얘가 필요할 때 얘를 불러요. 얘랑 의존관계 맺지 않아도. 그렇게 돼야 그 효과적인 설계, 유연한 설계 코드라는 거예요. 그게 할리우드 원리인데, 할리우드 원리에서는 그 상위 수준 요소가 언제 어떻게 하위 수준 요소 사용할지 결정하며, 하위 수준 요소는 상위 수준 요소를 직접 호출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거예요. 근데 아까 보시면 A는 B를 직접 호출하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 놓고 걔가 만들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리우드 원리에 맞게 돼 있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상위 수준, 하위 수준 요소가 상속 관계에서 위아래에 있는 애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해당되지만 포괄적인 얘기라서 문서, 페이지가 있으면 문서가 페이지의 구성이에요. 그럼 페이지는 하위 수준 요소고 문서는 상위 수준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개념이냐 하위 개념이냐, 이게 상속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럴 때에는 상위 수준 요소가 하위 수준을 사용할지 결정하며, 하위 수준 요소는 상위 수준 요소를 직접 호출하지 않도록 해야 맞는 거고, 이게 라이브러리 형태가 아니라 프레임워크 형태로. 그러니까 내가 코드를 만들면 내 코드를 위에서 알아서 필요한 곳에서 호출하게끔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호출해서 쓰고, 프레임워크는 내가 만들어 놓으면 위에서 필요할 때 내 코드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프레임워크 형태로 설계를 해야 더 유연한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체지향 원리도 설명하는데, 이 앞에 있는 것들 중에 할리우드 원리, 상속관계보다 포함관계 선언해라, 저 두 개 정도와 플러스 솔리드, 그 정도를 잘 이해하고 언급될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니까 그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엔티 패턴에 대한 얘기를 좀만 더 하다가 이제 오늘 마무리 할게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학습할 거는, 중점적으로 학습할 건 설계 패턴이에요. 설계 패턴은 코드에 나타나는 좋은 패턴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코드를 봤더니 이 문제를 이런 골격으로 해결했어. 너무 좋아. 그래서 계속 걔를 쓰자라는 게 설계 패턴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해결해 놓은 해결책을 우리도 비슷한 문제, 여기서 문제는 무슨 그 경시대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설계 문제예요. 설계 문제를 해결할 때 쓰자라는 게 설계 패턴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코드에 좋은 패턴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쁜 패턴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패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티 패턴이라고 그래요. 나쁜 패턴.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나쁜 것들. 그리고 얘를 다른 말로는 코드 스멜이라고 그래요. 코드에 냄새 난다. 냄새 나는 코드다. 그러면 그 코드에 나쁜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냄새 난다. 코드 스멜, 안티 패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면 좋으냐면 뭘 안티 패턴을 하는지 알면 좋아요. 그럼 내가 안티 패턴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르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 그럼 이 안티 패턴을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 거에 좋은 건지를 또 학습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학습하고 나면은 다음부터는 코드 스멜을 안 만들고 더 좋은 코드로, 출발부터 좋은 코드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엔티 패턴은 객체 지향하고도 좀 꼭 객체 지향과 관련돼 있지 않고 일반적인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에 나타날 수 있는 그 나쁜 패턴들이고요. 이 엔티 패턴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볼 게 리팩토링인데, 리팩토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서 잘 돌아가요. 그러면 다 되네? 그럼 손 털은다가 아니라, 리팩토링은 잘 만들어진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제대로 동작하는 코드가 있더라도 코드를 살펴보고 동작은 계속 원래대로 하게끔 유지하지만 코드의 구조를 개선하는 게 리팩토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 코드를 봤는데 만들고 나니까 엔티 패턴이 보여. 그러면 그 엔티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제거하는 거고, 그게 리팩토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한번 검토할 때, 얘는 엔티 패턴을 내가 썼구나. 그러면 걔를 제거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의 리팩토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리팩토링을 하기 위해서는 TDD가 매우 중요해요. 테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왜 중요하냐? 내가 잘 돌아가는 코드예요. 그럼 내가 이 코드가 잘 돌아가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테스트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검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를 리팩토링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막 뜯어 고칠 거야. 뜯어 고친 다음에도 원래와 똑같이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테스트 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테스트 코드로 원래 걸 잘 돌아가. 내가 얘를 막 뜯어 고쳐. 또 돌렸어. 여전히 잘 돌아가. 그럼 해피한 거예요. 리팩토링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리팩토링을 한다는 거는 뭘 한다? 테스트 기반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인크리멘탈 디벨로먼트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테스트 기반은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거냐면 전체 소프트웨어 일부분을 먼저 개발해요. 개발하고 리팩토링하고 그 다음 거 하고 또 리팩토링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하고 완성됐네? 그럼 버리는 게 아니라 리팩토링 해가지고 코드의 구조를 깔끔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이 만들면은 리팩토링 하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도 한번 만들면 팀원들이 보고 리뷰해가지고 코드를 개선시키는 거죠. 그 다음. 그러면 어떤 것들을 코드 냄새라고 하는지, 그 인터넷 뒤져보면 코드 스펠하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설계 패턴도 쫙 나오고, 그럼 설계 패턴도 언제 쓴다 뭐 이게 나오는 것처럼 엔티 패턴도 인터넷 검색하면은 쫙 나오고, 얘가 왜 엔티 패턴이고 이런 엔티 패턴은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게 책으로도 있고 인터넷에도 다 있어요. 그러면 몇 가지 좀 소개를 하면 엔티 패턴을 한두 개 소개하고 다음 시간 넘어갑시다. 첫 번째가 이해하기 힘든 이름. 여러분들 식별자 정했는데 잘 이해가 안 돼. 그 이름만 보면. 그것도 코드 스멜이에요. 좋은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주석도 코드 스멜이 될 수 있어요. 주석이 가독성이나 프로그램을 외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 자체도 코드 스멜이 될 수 있고, 주석에 코드 스멜을 시인하는 주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얘는 이럴 땐 절대 호출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써놓는다든지. 그럼 잘못한 거지. 그쵸? 그 자체가 내 코드가 나쁘다는 걸 거기다 써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거해야 되는 거고요. 긴 함수가 길은 모듈화 해야 되는 거고, 큰 클래스, 긴 클래스, 이것도 모듈화 해야 되는 거고, 너무 작은 클래스,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데이터 덩어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씩 조금만 몇 가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러니까 주석의 내용을 보면 얘가 필요한 주석인지 오히려 내 코드가 코드 스멜이 있다고 시인하기 위해서 거기다 주석을 써놓은 건지를 봐야 되겠고, 그게 그러면은 코드를 리팩토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설계가 때문에 주석이 필요한 건 아닌지, 가독성이 떨어져 주석이 필요한 건 아닌지. 그러니까 주석 없이도 가독성이 높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주석인지. 코드를 수정하면 주석도 같이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하게 되면은 가독성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내가 개선해서 바꿨어. 옛날과 전혀 다르게 동작하는데 이 주석은 옛날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 주석을 읽으면 이 코드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수정되면 모두 수정해야 돼. 주석도 같이 수정해야 돼. 거기에 맞게끔. 주석 내용 자체가 나쁜 설계임을 시인하는 것일 수 있다. 요거 수정하면 저기도 수정해라. 뭐 이런 거. 이건 진짜 나쁜 거죠. 서로 의존관계가 확실히 있다는 거죠. 끊어줘야지. 나쁜 주석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언어 때문에 어차피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주석은 우리가 주석 자체가 코드 스멜일 수 있다는 거고요. 코드 중복도 코드 스멜이죠. 코드가 중복돼 있어. 그럼 뭔가 잘못 짠 거죠. 그럼 코드 중복을 없애야 되는 거죠. 이 코드 중복을 없앨 때 객체 제왕을 이용해서 뭔가 상속으로 모델링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방법을 써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난 코드 중복을 없앨까? 얘가 되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방법입니다. 긴 함수, 큰 클래스. 그래서 모듈 개념이 이제 함수가 될 수도 있고 클래스가 될 수 있는데, 모듈은 항상 응집성이 높아야 되고 결합성이 낮아야 돼요. 응집성이 높아야 된다는 거는 모듈이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 거고, 결합성이 낮아야 되는 거는 다른 모듈과의 의존 관계가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객체 제왕에서는 그 의존 관계를 맺더라도 느슨하게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느슨하게 맺는 방법은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추상 타입에 의존해서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긴 함수 큰 클래스는 응집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 응집성이 낮은 거를 응집성이 높게 분리하고 뭔가 모듈화를 새로 해줘야 돼요. 너무 큰 함수를 만나거나 큰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얘를 어떻게 분리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함수를 분리하는 건 저는 좀 쉽더라고요. 함수는 한번 짰는데 함수 되게 길어. 그러면 얘를 깔끔하게 또 작은 함수 몇 개로 만드는데 그건 별로 어렵지 않는데, 이런 GUI 프로그램을 막 하다 보면은 뷰가 막 엄청나게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모듈하지? 되게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든 적절한 역할 단위로, 역할이나 모형 단위로 나눠야 되는 건데, 여러분도 저도 아마 이제 GUI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막 하면 클래스 한 3개밖에 없고 막 이렇게 된 테트리스 짜고 뭐 이런 거 짜면 뷰만 완전. 근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걸 모듈화를 솔직히 여러분 잘 알아요? 저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한 가지 기계적인 방법은 멤버 변수들 몇 개를 끄집어내고, 이 멤버 변수와 관련된 함수들을 몇 개 끄집어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기존 클래스엔 얘의 객체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뽑아내더라도 이 뽑아낸 게 뭔가 어떤 의미가 있어야지. 그냥 기계적으로 빼내서 막 클래스 5개에서 위에서 3개 뺐자,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안 해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걸 많이 해보려고 그러면 그냥 니트 코드니 백준 가서 문제 풀어봐서 안 되는 거죠. 거기 가면 뭐 함수밖에 몇 개 더 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테트리스나 뭔가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도 GUI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면은 상당히 별거 아닌데, 프로그램 만드는 건 클래스가 막 1000라인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뭔가 어마어마하게 큰 클래스잖아요. 그럼 이거 뭔가 내가 객체적인 프로그래밍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자바나 C++에서 이제 간단한 게임 만들어서 프로젝트 수행하는데, 제가 먼저 확 만들어 보면은 뷰, 모델, 컨트롤러 딱 3개 클래스가 다 한 1000라인씩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 그럼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모듈화를 잘 만드는 건가? 많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못 해보신 것 같아요. 저도 안 해서 그런지, 저도 맨날 뭐 개발은 안 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과제하는 수준의 프로그램만 늘 짜다 보니까 이 클래스가 한 막 이렇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나누지? 어떻게 나누는 게 이쁘게 나누는 거지?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잘 할 줄 알려면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잘 만든 코드들을 잘 봐야죠. 그럼 잘 보면 다른 사람 코드를 보니까 뷰를 잘 깔끔하게 작은 클래스 몇 개로 잘 나눠놨어. 얘는 뭘 기준으로 나눠놨지? 마우스 처리하는 부분, 키보드 처리하는 부분을 클래스를 나눴나? 아니면 뭘 이렇게 어떻게 나눴나?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가지고 나도 이런 거 만들 때 이렇게 모듈을 잘 만들 수 있게. 그 경험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제 엔티 패턴, 코드 스멜 요 부분 이제 좀 봤습니다.